제 강의 중에 상당 부분이 박가시 선생님이 이따가 얘기할 거를 제가 미리 하고 통하고 시간이 엄청 걸리니까 제가 일부 얘기를 하고 이따 박가시 선생님 얘기도 잠깐 들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사실 우리 유재현 소장님이 정말 애쓰셨죠. 제가 처음에 이 블록체인 이거 한다고 그랬을 때 유재현 소장님 또 우리 김진선 사장님 그리고 선생님 지금 사회보신 선생님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흐름, 뭔가 흐름이 있잖아요. 경제에도 흐름이 있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돈을 버는 분들의 그 특징, 제가 옛날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몇 분 들으신 분이 혹시 있으시겠지만 경제에도 항상 이렇게 경제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가 막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인생도 그렇고 이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죠.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서 젊었을 때 그러잖아요. 뭐가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약 900일이 됩니다. 근데 이제 900일 지나면 이제 독일에서 연구하는 게 개인도 이 다이아몬드 보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남녀가 여기서 만나서 정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막 뭐에 씌었다고 그러면서 막 사랑스럽고 막 연애 기간 거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결혼하다가 애를 낳고 보면 이런 간격이 벌어져요. 남자는 뭐 예를 들면은 직장에 매달리라고 여자분들은 뭐 자녀에 매달리라고 이때 이혼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또 되돌아보면 20대는 10대는 누가 공부 잘하냐, 20대는 누가 취직 잘하냐, 30대는 누가 승진 잘하냐, 40대는 누가 돈 잘 버느냐, 50대는 누가 자식 잘 두느냐, 60대부터는 누가 잘 걸어다니느냐. 그 싸움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인생이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걸 엄청나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남자가 직장에 매달리고 여자분이 자녀에 매달렸을 때 이게 서로 간에 이제 관계가 벌어지는데 이때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남녀가 나중에 이제 늙으면 다시 또 그때 내 남편밖에 없어, 내 부인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이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런 흐름을 가지고 뭐 사업, 또 기술 개발도 하고 그러겠죠. 부동산도 다 흐름이 있어요. 잘 보면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닌데. 동국대학교 제가 부동산 최고의 과정을 한 20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책을 몇 권 읽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흐름이 있어요. 부동산. 쉽게 말하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 분들은 부동산의 그 흐름을 알아요. 첫 번째 흐름이 뭐냐면 부동산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단지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뛰고 부동산 값이 뛰고 반포 단지, 무슨 단지 중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역세권 중심. 역세권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책을 보니까 8분 이내에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환경 중심. 그래서 근데 이 변하지 않는 베이스로드가 뭐냐면 교육이에요. 그럼 결론이 나와요. 지금은 옛날에 단지 중심으로 부동산이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 중심이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 중심이다. 그런데 좀 변하지 않는 베이스로드가 교육이에요. 그럼 답이 나오죠. 이제 교육과 환경이 어우러지면 이거 돈 된다. 제가 지금 우리 애가 살아가지고 잠깐 이제 사는 데가 뭐 행성에도 있을 때도 있고 여기도 있을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집이 이제 서울시내에서 제일 싼 역에서 제가 지금 싼 데 살고 있어요. 1원역. 1원밖에 안 가는 1원역이.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는 더 싼 데 산다. 노원역.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도 지금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경제도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좀 짧게 얘기했는데 돈 버는 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경제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케인즈가 뭐라고 그러냐면 IS 엘레먼트 딱 그리고 야 정부에서 돈 투자하면 공공근로 공공 인프라 이거에다 돈 정부에서 막 투자하면 도로 만들고 막 건설하고 이러면 경제 살아나. 그래서 이제 1930년도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그 정책을 씁니다. 케인즈 경제적 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정부에서 돈 쏟아 부으면 막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시각과학파들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정부에서 이렇게 돈만 쏟아본다고 경제가 살아나냐. 금리 화폐 가지고 조정해야 경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각과학파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금리를 막 조정해요. 그래서 금리가 6번 내지 7번 막 금리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좋을 거 없이 경제는 망가지는 중이에요. 경제 선택이라고. 이때 돈 버는 분들의 특징이 뭐라고? 사람들은 이제 그때 현금을 확보해. 현금, 캐시를 확보해. 부채를 이제 제로화시키는 작업. 그러다가 이제 경제는 반드시 회복기가 있어요. 지금 회복기가 있는데 회복기는 금리가 이제 뉴스를 보다가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이제 경제 회복기로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금리를 금리를 계속 내린다는 거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싸게 해서 돈을 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조금 좋아지면 금리를 동결시켜버리죠. 근데 경제 회복기는 4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금리가 동결되고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재고율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요즘은 취업률이 좋아지면 이 4가지 조건이 맞아 들어가야 경제는 회복돼요. 대한민국 경제 회복기일까요? 어딜까요? 지금 우리는 이 실업률 문제, 일자리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절묘하게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얘기했어요. 어찌됐든 이 회복기 때 금리가 동결되고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재고율이 감소하고 그리고 취업률, 실업률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돈 버는 분들은 국채, 채권, 주식 이런 걸 사들이고 보통 이제 코인도 뭐 그럴 때 이제 사들이는 거죠.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이때 사들이기 시작. 그러다 이제 경제는 반드시 성장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장기 때는 금리가 보통 3번 내지 4번 금리가 뛰기 시작하면 볼 거 없이 이거는 경제가 성장하고 왜냐면 돈이 많이 풀렸다. 경제가 좋아서 은행에서 돈을 좀 땡기자. 금리를 조금 올리는 거예요. 올릴 땐 조금씩 올리고 그 돈을 좀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때 돈을 버는 분들의 특징은 똑같이 뭐 비트코인은 뭐가 됐든 국채, 채권, 주식, 부동산 막 이런 것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이제 진짜 돈을 버는 시기는 경제 과열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뉴스를 보다가 이제 목요일날 뉴스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뉴스를 딱 보다가 금리가 6번 내지 거꾸로 7번 올리기 시작하네. 이거 경제 과열기네. 그런데 진짜 돈을 버는 분들은 바로 타이밍이 이때입니다. 이때 아까 국채, 채권, 주식, 부동산을 팔아버려요. 근데 이때 파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3, 7 내지 13개월 만에 다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돈 번 때가 오늘 제가 이 주된 강의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방법으로 무디스, 로스차일드, 록펠라자단, 전 세계 골드만삭스, 내노라는 금융 이 회사들은 이 방법을 써가지고 돈을 다 번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이 흐름을. 그래서 미국에서 2007년도에 딱 가니까 제가 진짜 가본 거잖아요. LA. 그때는 제가 교수할 때니까 거의 매년 제가 미국을 가는데 2007년도에 미국을 딱 가니까 LA의 집값이 50만 불짜리로 100만 불을 딱 뛰어 있어요. 엄청 경제가 좋았어요. 그때 은행에서 파생 상품이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나라는 DTI 규제가 있잖아요. 돈 빌려줄 때도 재산이 1억이다 건물이 그럼 1억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은행들이 자기가 자유자재로 제한권이 있으니까
이 집이 50만 불에서 100만 불을 튀었는데 100만 불을 빌려준 거예요. 은행에서 이걸 파생 상품이라고. 그러다가 2008년도에 딱 되니까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면서 경제 침체기로 딱 들어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딱 집권하죠. 시티은행으로. 너희들 은행들이 다 파생 상품, 이 조작 상품 만들어가지고 미국 경제 망쳐놔. 그래서 주식 30%대로 다 국채시켜버리고 국유화시켜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시티은행은 뉴욕의 캡입니다. 거의 미국의 캡 쪽.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가 딱 덤벼드니까 금융 카르텔들이 뭉쳐가지고 특히 록펠라 재단 쪽이거든요. 뉴욕 시티은행. 록펠라 쪽에 야 오바마 뭐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 테니까 옛날 같으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막 은행을 살려줬어. 근데 이제 록펠라가 보니까 이 록펠라 재단 쪽에 오바마가 세게 나오니까 안 되겠어. 야야 너희들 돈 안 줘도 돼. 우리 재단에서 알아서 은행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좋아. 미국은요 이 금융 카르텔들이 움직이면 대통령도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가 딱 만든 게 뭐냐면 PPIP.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자산공사를 만들어요. 저도 자산공사에 3년 동안 자문인사를 했지만 자산공사라는 게 뭐예요? 건물이나 은행 부실이 되는 거를 자산공사가 대신 관리하고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이제 PPIP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민관이 돈을 여기다 엄청 쏟아부어가지고 은행이 문제가 되면 얘네들이 공적 자금을 투입할 거냐 말 거냐, 판매할 거냐 말 거냐, 살리자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사실 좀 서두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이라는 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왜 나왔는지를 한번 봐야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경제가 휘청거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야 너 미국 말이야. 너희들 월스트리트에서 저런 장난 파생 상품 만들고 너희들이 돈 가진 애들이 장난쳐가지고 세계 경제를 이렇게 휘청거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사토시라는 사람은 지금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블록체인 만든 그 사람은 지금 왜냐면 그 사람이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름은 우리가 사토시라고 그러지만 사토시가 누군지를 지금도 몰라요. 그 사람이 야 너희들 말이야 보니까 월스트리트에 돈 가진 애들이 장난치고 돈을 화폐를 주물럭거리고 중앙은행이 주물럭거리고 너희들 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의 가치라는 게 뭐예요? 화폐라는 거. 화폐라는 거는 서로가 인정을 해줬을 때 이 가치가 높아지고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지금 경제가 쭉 가졌다, 훅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화폐가 휙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다가 이게 뭐 1,000원짜리가 1,000원도 아닌 거 같고 그리고 수수료는 다 받아가고 그러니까 사토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 돈 조작하는 애들, 이 중앙은행들이 다 장난치는구나. 이런 거 말고 내가 새로운 돈 한번 만들어 볼게. 그게 이제 출발점인 거예요. 저 지금 이 블록체인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부터 한번 잘 해보자고요. 용어 정리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블록체인하고 맞나요? 이제 잘 봐요. 우리가 지금 4차라고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용어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고요. 4차라는 거는 제가 그랬죠. 농사를 짓다가 농사를 짓는 건 뭐예요? 토지 노동 자본이잖아요. 기계가 들어왔어요. 그 기계화가 된 것은 일대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계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얘를 이제 나중에 예를 하나 더. 기계가 들어왔는데 이 기계가 뭘 막 생산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요. 기계가 나오니까 뭐가 나오니까. 그래서 대량화를 시키자. 그게 이제 2차 산업혁명입니다. 1차는 그래서 기계화, 2차는 이 대량 생산, 포드 자동차 같이 막 자동차 막 찍어내는 거예요. 3차는 막 찍어내다 보니까 이제 뭐 물류가 골치 아파. 이것들이 자동화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자동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인터넷을 이용해서 막 자동화를 시켜요. 그럼 4차 산업이라는 게 뭘까? 4차라는 거는 앞으로 이 사물 안에 두뇌가 심겨진다니까, 이제 이 두뇌가 이 사자 여기에. 그러니까는
이게 두뇌가 심겨지면 이제 2040년대에 가면 400개 컴퓨터가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학생도 왔지만 문화 콘텐츠, 예술 이것도 이제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배우가 오페라, 막 뮤지컬 하다가 막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게 내 센스하고 저쪽하고 동작을 해가지고 미국 애블로 회사에서는 뭐 남녀가 뭐 뮤지컬 할 때 이렇게 움직여서 남자가 이쪽으로 가면 여자분이 한 50m 전방에 오면 이미 옷에 아이러브가 나오고 유가 튀어나오고 사물끼리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사물 안에 두뇌가 지금 심겨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이패스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사물 간에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물 간의 대화를 한다. 이 기술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IoT 바를 만들어요. 인터넷 오브 싱이라고 사물 인터넷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물 인터넷이 4차 산업의 전부냐?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고 그럼 이제 사물끼리 대화하다 보면 사물 안에 두뇌가 우리 이제 이거 생각하면 돼요. 세탁기 지금 가만히 스위치만 눌러도 지가 알아서 말 어떻게 하잖아. 네? 그게 지금 두뇌가 심겨진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두뇌라고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 같은 두뇌가 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차 산업은 사물 간의 대화를 하면서 잘 생각해요. 사물 간의 대화를 하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막 수집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옛날에는 이게 데이터량이 뭐 무슨 어느 회사든 뭐든 뭐 종업원들 정도의 관리였다면 이제 사물 간의 대화를 하면은 이게 뭐 그래서 이제 이게 빅데이터란 말이 그래서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빅자 그대로 그냥 엄청난 양의 데이터라. 그러니까 4차 산업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용어 정리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 사물 간의 대화. 그래서 데이터가 모이니까 빅데이터. 그럼 빅데이터를 옛날에 컴퓨터 이게 물탱크 요만한 거에다 지금 담고 있었는데 데이터를 빅데이터가 되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져. 그래서 이걸 구름처럼 뭐 클라우드에다 옮겨놓자. 그래서 클라우드. 용어가 그런 거예요. 개인이 전기 만들다가 한전이 생기니까 전기 만들 필요가 없어. 전기는 갖다 쓰기만 하면 돼. 그걸 클라우드라고 해요. 내 컴퓨터에 소프트를 놓을 필요가 없어. 전기 놓을 필요 없어. 만들 필요가 없어. 그냥 갖다만 쓰면 돼. 그걸 클라우드. 다 그런 것들이야. 근데 이제 그 엄청난 데이터를 보관도 클라우드에서 하고 빅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쓸모가 있냐 없냐. 이 데이터가 쓰레기냐 진짜 데이터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두뇌 같은 거요. 그래서 이 두뇌 같은 게 이제 이 데이터가 필요하냐 못하냐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를 이제 하려면 인공지능이 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4차 산업이 되면 자동차로 하나 예를 든다면 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 되고 자율주행차로 인공지능이 딱 탑재가 되는 순간 부품이 15,000개가 없어져 버려요. 자동차가. 그럼 15,000개 회사는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제조업이. 그럼 우리가 지금 일대 혁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산업이? 아니 옛날 제조업이 엄청나게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새로운 산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실감이 안 나면 영국을 한번 보자고. 영국은 비가 많이 와요. 양털, 염소털 뭐 이렇게 깎아가지고 팔아서 수출했어요. 수출했는데 이게 돈이 별로 안 돼. 왜? 원료니까. 그럼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데서 얘네들이 가공을 하니까 별로 돈이 안 돼.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반제품으로만 수출한다. 원료 수출 안 한다. 억지로 이제 네덜란드, 프랑스 이야기도 직물 기술 가르쳐 줘야 되겠네.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인도에서 막 직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이게 영국이 더 타격이 더 커.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주 희한한 이제 법을 만들어. 직무로 들어오면 경찰이 가서 찢어버려. 그냥 유치장에 넣어버리고 제가 이제 좀 심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천상 기술을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기관이 원래 와튼이 만든 게 아니고 원래 프랑스 사람이 그걸 한 건데 와튼이 보니까 속탄 1000톤 정도 떼는데 저렇게 힘이 전기기관 뭐 힘이 나오는데 한 500톤만 떼도 되겠네. 이거 내가 특허 출원하고 돈 좀 벌까? 그래서 이제 특허
탱커를 딱 출원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돈이 없어. 투자자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볼턴을 만나서 볼턴이 내가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특허 출원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국회에다 좀 하소연을 하자. 그래서 이 블록체인으로 이 산업을 완전히 바꾸려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민간이 힘을 합해야 돼요. 오늘 바로 이런 자리잖아요. 국회에서 보니까 야 이게 세상에 이거 개인 누구 이걸 하나 놓고 우리 국회가 움직여야 되냐? 이걸 연장할까 말까? 근데 영국 국회는요 이거를 연장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위대한 영국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고 산업이 한 번 바뀌니까 영국이 송두리째 우리가 이걸 산업이라고 그래요. 인공지능이 4차 산업이 무슨 클라우드가 4차 산업이 IoT가 4차 산업이 그거는 정약용이 남자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자는 정약용이냐? 아니잖아요. 정약용은 남자죠. 그 남자가 정약용이에요? 정약용도 있고 김철수도 있고 홍길동도 다 있는데 그건 단편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산업을 봐야 돼요 지금. 그래서 4차 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은 아예 4차 산업혁명을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때부터 영국이 날개를 축구 어디서 나왔어요? 영국 아니에요? 골프 어디서 나왔어요? 영국 아니에요? 전세가 쓰는 20%가 쓰는 이 영어 어디서 나왔어요? 전 세계 영국의 영토가 그때부터 얼마나 넓어졌어요? 산업 하나가 바뀌니까 나라가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지금 산업을 완전히 옛날에는 조선, 화학, 뭐 무슨 반도체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자 산업이 철강. 이제는 산업 자체를 바꿔버려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겁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혁명은 제가 뭐 역사로 했는데 예를 들었는데 지금 그냥 오늘 얘기하고 일본은 혁명이란 말이 없어요. 쇼군, 장군으로 우리는 완전히 뭐 삼국시대에서 고려에서 조선할 때는 완전히 이거 일대 혁명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좀 생각하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4차는 두뇌에 실겨지고 두뇌가 사물 안에 이게 사물끼리 대화하고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가 됐든 뭐가 됐든 빅데이터의 모든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조성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내가 화폐라는 얘기를 했죠. 화폐라는 게 서로 많이 써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수수료를 막 챙겨가는 거예요. 카드에서 수수료 챙겨가는 지금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맡겼어요. 국민은행에도 돈을 맡겼는데 이 국민은행에다 수수료 내야 돼요. 또 카드 쓰면 카드 수수료 내지. 뭘 쓰지? 그러니까 이게 막 사물끼리 대화하고 시대는 4차 산업으로 가고 이거 하는데 무슨 영수증은 쓰지도 않는데 맨 영수증은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사토시가 이제 그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야 중앙은행 미국 아니면 뭐 큰 나라들 너희들이 돈 조작하려고 그래? 너희들이 돈 가지고 놀라고 그래? 나 그거 패단 없애겠다. 두 번째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는데 수수료 챙겨가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냐? 나 이 문제 한번 해결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지점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죠. 어떤 정보? 이 두 분이 이제 이분한테 국민은행을 통해서 돈을 10만 원을 예를 들면 송금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송금한다는 게 지금 어딘가 국민은행이 됐든 제1은행이 됐든 거기에 기록이 남잖아요. 송금을 했다. 이분은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뭔 역할을 해? 보증을 해주잖아. 지금 은행이 보증을 해주잖아. 서로 거래했다는 거야. 그리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이제 한도가 달라져요. 이 은행 역할의 보증 역할을 했던 것이 이게 이제 내가 국민은행이다 또는 제1은행이라고 할 경우에 이 이제 제1은행에 국민은행에 어떤 그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장치 물탱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금 자료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게 잘 생각해봐요. 이게 만약에 지진이 났다, 이거 빵 없어져 버린다든지, 또 이게 화재가 났다, 아니면 누가 이걸 폭격해 버렸다. 그럼 내 데이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돈 어디서 받을 거예요? 지금?
이런 염려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까 그런 세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내 그런 정보를 이분 두 분 거래한 정보를 이 사람한테도 주자. 이 사람들한테도 주자. 각자에게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주자. 그래서 이걸 한 블록, 이것도 한 블록, 이거 블록이라는 거예요. 블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분하고 지금 거래를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50명이라고 생각해요. 50명인데 이분이 둘이 거래한 거를 정보를 두 분이 가지고 있고 또 이분한테 줬어. 이분한테도 주고. 근데 또 이분이 이분하고 거래를 했어. 그럼 이 거래한 거를 또 이쪽에다 주고 이쪽에다 주고. 그럼 블록이 처음에 하나 있다가 이분 거래한 블록이 하나 있다가 이분이 이분하고 거래한 블록이 또 쌓이죠. 또 쌓이죠. 그러니까 체인이지. 이 블록이 쌓이니까 체인으로 연결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앙에 탈중앙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중앙에 모든 것이 있던 것이 이제 개인한테 이거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용어가 블록, 이거 블록. 그리고 두 분이 거래한 건 한 블록, 이쪽에서 거래한 건 두 번째 블록. 그래서 블록이 이제 쌓이면서 이게 체인처럼 연결된다 이거. 그러면 이 블록을 이렇게 개인이 가지고 있고 하는 거를 누가 만듭니까? 이 블록을. 이게 이제 기술이죠. 블록을 이제 만드는 게 기술 아니겠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그리고 내 거래 정보가 지금 이분한테 있고 또 이분 거래 정보가 여기에 있다고 그걸 누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 증명을 해야 될 거야. 아까 은행이 증명을 했잖아요. 거래하는 거. 그러니까 누가 증명을 할 거냐? 그걸 우리가 채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채굴이라는 거는 이게 거래했다는 것이 지금 여기 있고 하는 거를 여기 50명이 있다. 그럼 50명이 지금 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어. 거래한 정보. 그럼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프로그램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채굴. 그래서 그거를 잘 해가지고 맞다. 50명을 해보니까 뭐 51%예요. 정확히. 51%가 어떤 사람은 그걸 조작해가지고 이게 됐다. 조작해서 됐다. 51%. 그러니까 100명 중에 51명이 이 프로그램에서 물어보고 맞춰보니까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다음 블록으로 인정해서 여기다 아까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거래한 것이 한 블록이었는데 이분끼리 거래한 것이 두 번째 블록이 쌓이기 전에 얘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거래한 거 맞냐 틀리냐 진짜냐 가짜냐 이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컴퓨터에. 조금 아리송하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로 한번 또 보자고요. 이게 자꾸 이게 헷갈려야 이게 나중에 정리가 돼요. 제가 변명을 하는데 지금 헷갈리게 설명을 했는데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자, 이게 인터넷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이면은 지금 인터넷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www라는 걸로 들어가죠, 인터넷에. 이게 정문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뭐를 만든 거냐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문을 만들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의 제2혁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옛날에는 컴퓨터로 돈 어떻게 송금해달라 컴퓨터 인터넷 뱅킹하고 뭐 했는데 이제 얘가 가지고 있지. 얘도 가지고 있지. 주문에 있고 얘도 주고 재료에 있고 얘가 이제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제2의 컴퓨터라고도 해요. 엄청난 새로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거두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야지. 중앙에 있던 모든 정보를 이제 개인도 거래하는 당사자도 가지고 있다.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러면 자기만 볼 수가 있죠. 자기 비밀번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기술적인 용어가 제가 튀어나올까봐 지금 제가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암호로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제가 기술적인 용어는 가능한 안 쓰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이 사람도 가지고 있고 각자 가지고 있으니까 해커가 옛날에는 중앙은행은 나만 뚫으면 됐는데 다 뚫어야 돼. 이 사람 뚫어야 되고 저 사람 뚫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얘기할 때 여러분들 뭐 인터넷 책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공개 원장이라고 그러고 뭐 기록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회계장부를 손으로 기록했잖아요. 그 기록한 게 지금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록부가 지금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고 퍼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P2P라고 그러죠. 서로 개인 간에 이렇게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은행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은행이 없잖아요. 이제 개인이 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끼리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야, 이거 개인끼리 그러면 더 위험할 거 아니에요. 이걸 누가 증명을 하느냐. 그게 이제 그 그래서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이 이제 그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 똑같다는 그거를 쫙 맞춰가지고 그 다음 블록에다 싸주고 프로그램이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은행이 이제 필요 없이. 그러니까는 정부나 기관으로 봐서는 이게 좋지 않는 거죠. 왜? 개인 간에 거래하면 이거 수수료도 없어지지, 세금도 없어지지. 아예 그냥 거꾸로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자고요. 처음부터 이걸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A가 B에게 송금을 하고, 뭐, 여기서 이제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록을 전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블록을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에다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송금을 완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기술의 원리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요 송금한 거를 하나의 블록으로 보면 제일 쉽게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두 분이 돈을 10,000원을 10만 원을 보냈다, 받았다, 뭐 했다 이거를 이제 한 블록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이분이 저분하고 뭐 50만 원을 보냈다, 뭐 했다 그럼 두 번째 블록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째 블록이 쌓일 때는 이제 컴퓨터가 동작을 해가지고 이게 두 번 일어나는 거래가 진짜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채굴 한다고 해요. 채굴. 뭐 무슨 채굴. 그래서 이 채굴 했다. 그래 너 고생했다. 이거 증명 아니라고. 고생했다. 그래서 준 게 비트코인이요. 그 대가로 준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노력한 수고의 대가로 비트코인 하나를 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값이 엄청 올라가 있죠. 그걸 왜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쓰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게 증명을 하려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고도로 필요한 거예요. 막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참여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코인 값이 옛날에는 한 10,000원이었던 거지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지금도 비트코인이 값이 올라갔다 막 2천만 원까지 올라갔다 막 묶을 때 막 700만 원까지 떨어지고 막 옛날에 미국에서인가요? 그 비트코인 뭐 10,000개 주면 뭐 피자 2판 줄 수 있는 내가 비트코인 10,000개 주겠다. 그래가지고 10,000개를 준 사람이 있대요. 이게 또 우리나라 돈으로만 그때 300만 원일 때인데 비트코인이 300억을 주고 피자 2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실감 나기 위해서 제가 드린 거고 어찌됐든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정보를 이제 개인한테 다 이렇게 가지고 있게 하고 그 개인끼리 이제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하여튼 뭐 그런 체인인가 보다 이런 정도만 우선은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설명이 조금 저기한 게요. 이게 기술적으로 말을 하자니 이게 저기하고 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좀 기술적인 건데 우리가 이제 왜 이걸 갑자기 여기다 써놨냐면 이게 원래 블록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굴한다는 거는 이걸 전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채굴하는 사람은 야 이거 코드가 어떻게 생겼냐, 뭐 어떻게 하고 생긴 시간이 언제냐. 그리고 이게 수학적인 알고리즘 들어가서 이게 뭐냐, 뭐 요걸 다 풀었다. 그러니까 블록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거를 이제 채굴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요걸 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대가로 코인 하나를 주는 거예요. 고생했다. 그냥 중국 사람들이 그냥 컴퓨터 엄청 넣고 이런 거 풀라고 막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전기료 많이 나오고 그 옆에서 많이 들었죠. 뭐 채굴한다고 뭐 한다고 막. 이거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런 코드가 있다 하는 정도만 생각합니다.
블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알고리즘도 있고 뭣도 있고 뭔가 신비스러운 게 있죠. 그래야 이게 안전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은행이 그걸 안전하게 그냥 거래 내역이 다 있어가지고 가서 증명해달라고 은행 직원이 수수료만 주고 증명해서 띄워주고 뭐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니까 개인 간의 거래가 되니까 뭔가 저런 어려운 것들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뭔가 누가 해석을 해주고 증명을 해주고 이걸 가서 맞다. 예를 들어 이제 이분이 블록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블록을 하나의 삼계탕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채굴하는 사람이 삼계탕집에 들어가서 이 삼계탕 소스는 뭘로 해야 되나? 이 삼계탕은 언제 만들었냐? 이 삼계탕은 몇 시에 누구한테 공급했냐? 이걸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삼계탕 이거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고 그래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거 들어간 거고 이 삼계탕 소스가 똑같네. 삼계탕 만든 시간도 똑같고 뭐도 똑같고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처리 속도요. 근데 지금 10분 단위로 이거를 이 삼계탕 맞나? 몇 시간? 이거 10분 단위로 이게 블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만약에 그 코인을 써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에 코인을 써서 어디 가서 커피집 가서 커피 마신다고. 자, 커피 한 잔 주세요. 자, 코인 하나 주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 코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전국의 전 세계 거를 막 뒤지는 거예요. 이게 10분이나 걸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커피 한 잔 팔다가 다른 손님 다 놓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용화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럴 거 아니야. 10분 단위로 블록이 만들어진 거야. 왜냐면 이게 이 삼계탕이 진짜 왕추 삼계탕인지 뭔지를 다 여기는 왕추 삼계탕이라는데 이거 뭐 황치 삼계탕을 갖다 놓고 왕추라고 그러고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다 체크를 해봐야 될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코인 하나로 커피 하나를 샀는데 여기서 체크하는 시간이 10분 걸리니까 아이 그냥 가시고 현금 내든지 이거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이게 이제 기술이 엄청 발전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순식간에 체크하는 기술이 지금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코인도 그래서 일본에서는 호텔 같은 데서 이제 코인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휴양소나 뭐 이런 데서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고. 얘들은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용어라고. 왜 거래소? 야, 이 거래소를 왜 만들어 근데? 개인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선생님의 삼계탕집 그 화장실에 간 삼계탕 문을 집으려는 그 비밀번호를 거래소한테 맡겨놓은 거. 이걸 전자지갑이라고. 전자지갑. 자꾸게 머릿속에 생각할 거. 우리가 뭐 거래소는 이 전자지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 선생님 삼계탕집에 들어가는 A12345 그 번호를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래소가 뚫려버린 거야. 그렇잖아요. 뚫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뭐예요? 선생님 정보가 다 날아간 거야. 비밀번호가 거기 있는데 전자지갑. 그래서 거래소를 자꾸 규제를 하는 거예요. 네? 개인 간에는 이게 뚫기가 힘든데 거래소에다가 비밀번호를 맡겨놨더니 이 해커들이 이제는 개인한테 안 들어가고 거래소를 뚫어버려요. 네? 그 전자지갑 우리 비밀번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개인키 비밀번호죠 이게. 이거 뭐 기술적인 거 넘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알고리즘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조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에 비트코인은 카드 같은 거예요. 아까 고생했다고 비트코인 주셨어.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막 엄청나게 천정부였더니 2,100개밖에는 원래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화폐라는 게 무슨 함정이 있어야 그 화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이렇게 삼계탕이 맞냐 틀리냐 막 이렇게 찾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 그 수고료를 받아가는 코인을 이게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아까 그 블록에 있는 그 알고리즘을 다 풀어내가지고 비트코인이 지금 한 내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가 지금 이제 채굴이 됐어. 이미 이제 뭐라고 표현하라고 그러지? 하여튼 2,100개 중에 상당수가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한 번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물론 이제
값이 이제 지금도 막 올라가고 있고 또 그러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1차적으로 아까 그 블록체인이 김치라면, 그 예를 들면 이제 김치는 이제 전주밥상에도 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주밥상을 활성화하기, 그러니까 김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주밥상을 만든 거에 불과하고, 비트코인은 그 김치를 활성화하기, 그러니까 건축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면 집은 이제 그 비트코인. 건축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이라는 걸 보여줘야 저 사람 진짜 건축 기술이 있구나, 그런 걸 알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그 1세대 블록체인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나온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블록체인에 그냥 카드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약 기능이라고 해요. 스마트 계약이라고. 이거 부동산 계약할 때 몇 평입니까? 뭐입니까? 자, 이 찍으십시오. 찍고 뭐 이렇게 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이제 비트코인 다음에 나온 코인, 이 기능은 아예 계약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지금 뭐 손으로 쓰고 그러면 이 직인을 누가 읽은 줄 알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더리움을 쓰게 되면 이 계약은 문서가 여기도 남고 여기도 남고 저기도 남고 저기도 남고 누가 위조를 못해. 그래서 한 단계 더 진화가 된 코인이에요. 아까 비트코인이 신용카드였다면 이더리움이 이제 계약 기능까지, 계약서까지도 같이 교환해주는 그런 코인이라고 해요. 앞으로는 이제 미래에는 실생활에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병원 획기적으로 달라지겠죠. 이제 병원에서 옛날에는 삼성병원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엑스레이. 근데 또 예를 들면 한양대병원에 가니까 또 찍으라고. 그 이유는 왜요? 병원끼리 지금 자료가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때 블록체인이 아까 블록으로 돼서 보안성이 있고 서로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병원에 삼성병원에 있었다, 한양대병원에도 있고, 약국에도 있고, 그렇게 있어도 아까 그 블록체인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제2의 컴퓨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공개 원장, 공개 기록부, 이제 회계 기록부 같이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개인이 쫙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보안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안 기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술을 근간으로 해서 병원에서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을 공유를 하면 이제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병원도 획기적으로 달라지겠죠. 특히 이제 금융권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사고 팔고 뭐하고 할 때 이제 이 블록체인 기반이 되면 위조를 못 하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쪽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요즘 싱가포르 같은 데도 뭐 블록체인 부동산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실생활에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이 이제 중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공유, 분산, 그 다음에 시큐리티. 시큐리티랑 프라이버시, 보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안의 중요성은 계속 대두가 되는 이유는 아까 같이 이제 거래소 같은 데가 잘못해서 털려버리면 이게 이제 그래서 자꾸 이게 거래소를 조금 규제도 하고 완전히 규제하기도 이게 어렵고, 왜냐면 우리는 이제 항상 증권거래소나 이런 데 익숙해 있어가지고 개인 간의 거래를 해도 실체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딘가 거래소에다 만들어 놓고, 근데 왜 지금 이게 이제 사기꾼들이 많이 나왔냐. 이제 자기들이 막 코인이 지금 한 2,000개가 넘잖아요. 몇만 개가 되잖아요. 코인을 만들어 놓고 코인을 프로그램으로 자기들이 막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막 프로그램에서 자기들이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코인이 막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뭣도 모르고 막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푹 꺼지고 화상이면 이제 돈 다 날리고. 실제 돈 버는 분도 있지만 이건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버는 사람이 있으면 주식도 잃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보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 제도, 규제가 이제 정책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 개인 간의 거래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그 어떤 그러니까 이 아까 같이 이렇게 개인 간의 거래에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정부에서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게 정부도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 같은데 러시아는 그냥 두들 막아버리잖아. 야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아예 막 이렇게 막아버리고. 미국은 할 사람을 해봐. 뭐 할 사람을 해봐. 일본도 그럼 이거 어차피 기술은 이거 괜찮은 기술 아니야? 보안 기술은 이 블록체인 기술은 용도가 많을 텐데 감초의 약방 감초같이 쓰일 텐데 한번 좀 해봐. 뭐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법이나 제도 규제가 잘 정비. 지금 이게 이제 블록체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4차 산업을 지금 제가 큰 테마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로봇이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성불구자라든지 또 어떤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위해서 뭐 말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유럽에서는 1000만 원대 로봇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이제 로봇 윤리감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 네덜란드에서 나온 거 보니까 뭐 1200만 원. 그러니까 로봇하고 이제 사람이 사는 거야. 남자가 여자 로봇, 여자가 남자 로봇. 이게 지금 현실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프랜차이즈 한다고 그러니까 뭐 맡기도 하고. 어찌됐든 이게 로봇이 됐든 블록체인이 됐든 모든 것이 이제 법제도.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글로벌하고 돼야 되고 이제 관련 기술도 물론 계속 연구도 하고 플랫폼. 그래서 우리 이 회장님도 지금 이제 워낙 좀 앞서가시니까 이제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이 블록체인 플랫폼 이걸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이제 정말 한번 예를 들어봐요. 지금 방탄소년단들이 아무리 유명해도 그분들이 돈을 얼마나 가져갈까? 여러분 잘 생각해요.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해가지고 기획사나 그분들 그 대행사 이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흘러간다. 근데 이게 만약에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으로 주게 되면 방탄소년단한테 10% 코인을 주고 그리고 팬들한테 코인으로 다 줘. 방탄소년단 코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와 인기가 올라가면 장들끼리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코인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 수익이 다 이리 들어가는 거야. 각자 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아니 지금 이제 그 저기 뭐야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하고 막 1000번, 10,000번 들어온 사람한테 코인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코인을 가지고 아마존에 가서 쓰고 또 다른 데 가서 구글에 가서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가상화폐는 별개예요.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그러거든요. 가상화폐는 우리가 게임할 때 사이버머니 뭐 이런 것들은 다 가상화폐예요. 우리가 쓰는 거 마일리지 카드 뭐 이런 건 다 가상화폐예요. 근데 암호화폐는 좀 달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아까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화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상화폐가 이제 조금 더 큰 범위죠. 그래서 전 세계 근데 저는 이제 암호화폐보다는 이제 보안화폐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제 얘기는 그만하고 질문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지금 아마 선생님들 머릿속에 한 70%는 이해가 되는데 30%는 깜찍한 것도 있고 이럴 거예요. 아마 질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확실히 이해되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차별이 클 거예요. 분야가 워낙 새로운 없으면 우리 제가 머리서는 드는 것이 있는데 비트코인 우리나라 한번 수출로 지나갔었잖아요. 비트코인 예전 하는 거 많고 그 전번에 한번
유시민 씨가 설정을 갖고 그런 얘기예요. 물론 그 사람은 경제학자 거기에서 그만하더라고요. 비트코인 얘기를 하면서 가장 아름답게 21세기에 등장한 가장 아름답게 포장된 산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한테 제가 총장님한테 여쭤보니 비트코인은 이제 큰 시작을 알리는 전초의 그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 이 사기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큰 몸뚱아리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아. 옛날에 인터넷 나왔을 때 전자상거래 꿈도 못 꿨잖아. 어떻게 믿고 저 물건 벌고 어떻게 돈 받아. 근데 뭔가 기술이 진화되니까 지금 전자상거래 하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수익을 올리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그분 얘기도 일부는 일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야말로 옛날에 인터넷 나왔을 때 전자상거래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수준이었으니까 그때는 그거 전자상거래 이거 망한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전자상거래라는 개념만 있었지 누가 아이고 돈 보내면 진짜 물건이 올라나 누가 보증해 줄 거야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냥 전자상거래 초기에 나왔던 우리도 옛날에 전자상거래 가르치는 거 이게 진짜 뭐가 누가 보증해 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일상화돼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하나의 희생플라이 역할을 지금 한 거예요. 초기에 희생플라이로 이제 전초전으로 이제 소금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금에다가 뭐 닭튀김 같은 코인이 나오고 또 음료가 나오고 이렇게 또 야채, 도라지 같은 데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소금이 들어가면서 뭐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진정한 뭐 이렇게 버섯구이도 나오고 불고기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바라봐야 돼요. 조금 더 멀리.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체불이 다 돼가잖아요. 그 한정됩니다. 그분 말이 뭐 저는 볼 때는 이제 반전은 맞지만 반전은 맞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저도 부정하지만 저도 많은 분들이 조심하겠지만 저는 이제 기술과 경영을 동시에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 기술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는데 지금 웹으로만 들어가는데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이라는 마음을 하고 그러니까요. 블록체인을 따지고 보면 전 세계 컴퓨터를 하나의 컴퓨터로 쓴다. 그래서 이걸 신뢰 컴퓨터라고 해요. EU에서는 Reliability 컴퓨터라고. 근데 글로벌적으로 쓴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가 글로벌 Reliability 컴퓨터.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블록체인 쪽으로.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또 하나 자꾸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그 데이터를 계속 검증시켜서 이제 그 대가로 이제 코인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가짜일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거든요. 예를 들어서 닭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가짜 닭도 자료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쉬운 예로 얘기했는데 이분하고 이제 거래했던 거, 저분하고 거래했던 거를 맞춰보는 거예요. 아까 네. 우리가 이제 이 삼계탕 집에 들어가서 몇 시에 문 여냐, 뭐 9시에 또. 저분한테 또 가보니까 10시에 문 연다고 적혀 있어. 그럼 이건 가짜고, 이건 조작했구나. 뭐 이제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니까 쉽지만 이게 1000명, 10,000명 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51%, 100명 중에서 51명만 서로 맞다 그러면 이건 맞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블록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블록에다가 이거 막 조사해보니까 맞네? 그래서 이제 10분 단위로 그래서 막 맞춰봐가지고 49명, 이 가짜네. 51명 보니까 맞네? 그럼 이제 새로운 블록을 하나 딱 쌓는 거예요. 이 블록은 신뢰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검증된 걸 탑재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검증법은 아까 그 헤더 파일 있잖아요.
그런 제가 삼계탕으로 예를 든 거죠. 앞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도 많은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국회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도 있고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좀 다른 나라도 손 놓고 있어. 그럼 막 개인 간에 막 뭐를 해. 그래가지고 이게 값이 더 올라갔다 푹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정부가 탓할 거 아니야. 왜 정부에서 가만히 있었냐.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를 규제를 하자니 이게 이 좀 괜찮은 기술을 사장시켜버려서 이게 생태계라는 거죠. 네? 아 그럼 코인을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야. 블록체인만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블록체인이 꽃이라면 비트코인이 이제 나비 같은 거니까 이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꽃에 나비가 있어야 되고 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아니 돈을 안 주는데 이게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사토시도 처음에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가 돈으로 해야 이 기술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뜨는 거예요. 자, 이제 저기 하고 아까 나중에 이 자료는 제 자료는 나중에 혹시 보고 나중에 문의점이 있으면 제가 이메일이나 다른 걸로 답변.